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고국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리스크라는 주제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참 저는 박지수라고 하고요. 예, 그 HS2 하이스피드2에서 일한 지 지금 한 6년째 됐습니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일하게 된 건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는 원래 전공이 기계공학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리스크 관련 퀄리피케이션은 그 IRM, 영국에는 이제 Institute of Risk Management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컨스트럭션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또 MOR이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주로 처음에는 이제 컨설턴트 쪽에서 일했어요.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에서 SKM이라고 있었는데 호주 계열 회사였었는데 저는 뉴질랜드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호주 회사에서 좀 일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런던에 와서 런던에 오지 한 전에 왔어요. 15년 전에 와서 여기 런던 지하철 공사의 캐피탈 프로젝트 디렉토레이트에서 일했고요. 그다음에 제이콥스는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거기로 옮겨가서 좀 컨설턴트로 다시 일하다가 HS2로 옮겨온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큰아이랑 같이 이제 축구 경기장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가서 손흥민 팬이라서 번리전 마지막 홈 경기 할 때 운 좋게 표를 구해서 보러 갔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좀 자랑이었고요. 예, 제가 있는 HS2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KTX 서울 부산 이제 공사했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20, 30년 전쯤 일이죠. 근데 이제 영국에는 지금 고속철도가 런던으로 갈 때 넘어갈 때 쓰는 그 고속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 100km, 뭐 200km 그 정도도 안 돼요. 그게 있고 사실은 그 원래는 개량한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영국에는 모든 철도가 빅토리아 시대 한 100년, 150년 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새로 이렇게 신선을 까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이어지는 게 있고요. 1단계는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에요. 이제 터널 팁고 그다음에 다리 교량 같은 거 뭐 모든 이제 토목 공사가 지금 한꺼번에 진행 중이고요. 버밍엄까지 가는 요 파란색이 버밍엄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 계획은 이게 왼쪽에 맨체스터 가는 거, 또 오른쪽에 여기서 스톱 안 하고 원래 리즈라는 동네까지 가게 돼 있었는데 그게 예산 부족의 이유로 잘렸고요. Y가 아니라 이제 조금 직선 가까운 그런 형으로 됐습니다.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게 시작된 것도 거의 한 20, 30년 전에 플래닝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제 공사 시작한 지는 본격적으로 토목 공사가 시작한 지는 2, 3년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공개된 정보로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제 실제는 너무 알지만 정보를 기준으로 알려드리자면 이게 72에서 98 파운드 사이입니다. 예, 전체 그 공사 금액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환산을 어떻게 하나 해서 구글로 한번 해봤더니 이 공이 이렇게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봤더니 113조 원에서 154조 원입니다. 제가 공 하나하나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굉장한 돈입니다. 텍스는 제가 조사해봤더니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뭐 병원이나 뭐 학교나 뭐 복지나 그런 데 가야 할 돈이 여기 많이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대신. 들어가자면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리스크 매니저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가?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실제 리스크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가, 예, 이론과 실제는 좀 틀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의 특성이랑 그 규모에 따른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액티비티,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사이즈, 예를 들면 프로젝트 사이즈나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어떤 다른 종류의 활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단하지만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주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분 정도가 이게 그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인데, 사실 한 토픽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재밌게 한참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발표하는데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있으시면 좌장님께서 혹시 괜찮으실지 몰라도 좀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그 질문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예. 예, 일단 채팅방 쓰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위에 이게 지금 아닙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니까, 물론 아시겠지만, 예, 이제 리스크의 정의가 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미래에 대한 일을 하는 거니까 불확실을 하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 목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 사건, 그런 걸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불확실한 게 이제 뭐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로 나쁜 일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저희의 이제 특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 프로젝트 내에 있어서 can do attitude가 있으면 저희는 이건 이래서 힘들어 하면서 이제 주로 불평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딴지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uncertainty니까 이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probability, 확률 아니면 통계, 그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불확실성을 매니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이제 뭐 ISO 31000, 그러니까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뭐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그림도 있고, 뭐 다들 비슷한 거를 되게 이제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협회별로 아니면 나라별로 그 실정에 맞게 이거를 다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네릭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나 다 활용할 수도 있고, 특히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요즘은 꼭 토목 분야나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IT 쪽에서도 많이 쓰죠. IT, 그러니까 시간은 부족하고 돈도 부족한데 뭔가 해내야 될 때, 근데 불확실성이 많을 때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리스크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알게 된 다음에는 그게 얼마나 클지 그거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산도 해봐야 되고, 아니면 그냥 리스트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리스트를 만들거나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뭐 없앨 건가? 아니면 뭐 리스크를 뭐 보험을 들을 건가? 아니면 뭐 계약서를 써가지고 다른 파티한테 넘길 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리스크 트리트먼트에 가장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은 이 리스크를 줄이거나 없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거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거하고 이거를 계산을 항상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리스크 매니저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 예, 그러니까 이제 사진에 보면 지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께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로버트 레드포드랑 지금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 프레젠트맨 해가지고 저기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실제 이제 인물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칼 번스틴인가 하는 이제 두 사람의 저널리스트들이 그 되게 그러니까 집요하게 사람들이 대답하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끈질기게 가서 물어보고 자료를 짜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닉슨의 사임을 이제 받아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끈질김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가서 끊임없이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픈해서 이야기하기를 되게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걸 진행을 하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옆에서 자꾸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 이거를 나쁜 뉴스나 아니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진실을 끄집어내는 게 리스크 매니저의 역할.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들어가면 이 리스크를 이제 어떻게 이런 불편한 정보들을 꺼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처리를 하려면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 하고 이제 여러 프로젝트 딜리버리 팀이 이런 거를 고민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어느 리스크가 크고 이런 일을 하면 이게 작아지고 이거를 계산을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프로젝트 리스크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저가 이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조금씩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리스크에 대한 정보와 또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젝트에 맞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이거를 정리해줘야 되고 또 이거를 프로젝트 팀들한테 널리 알리고 교육시키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카운슬링을 해주고 들어주고 그다음에 계속 그 지침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팩실리테이터 그다음에 트레이너 그다음에 그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문가 역할을 해주는 게 또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 매니저를 제가 해보면서 그 여러 리스크 매니저를 알게 됐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잘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지만 보통은 어느 한쪽에 이제 좀 특화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소프트 스킬, 그러니까 좀 높은 급에 있는 임원급이나 그런 분들에 있는 분한테 가서 편안하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정보를 끌어내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진짜 PhD 박사 과정에서 이렇게 그 통계학이나 그 소프트웨어 그런 쪽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그 리스크를 하나하나 완전 다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가공해내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런 스페셜리스트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매니저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 이제 주로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 드릴게요. 보통은 그 프로젝트 특히 이제 토목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나 프로젝트 매니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최소한 전문 용어나 일의 순서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그런 쪽이죠.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잠깐 리스크 매니저 했다가 이제 한 5, 6년 정도는 저도 이제 지열 발전소에서 이제 지열 발전소에서 이제 파이프 설계하는 걸 했습니다. 직접 소프트웨어로 파이프 모델링도 해보고 응력 계산이라고 하죠. 그런 거 컴퓨터 모델링 해보고 그런 테크니컬한 걸 했어요. 저도.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해보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디시전 사이언티스트, 스태티스티션. 그러니까 이게 프로바빌리티.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그 통계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또 리스크를 많이 합니다.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그룹은 여러 가지 그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뭐 어카운턴트, 그러니까 회계사 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단순히 비즈니스 디그리를 하신 분들도 비즈니스 학위를 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음대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네. 근데 왜 이렇게 뽑냐면 이게 똑같은 그룹에서 똑같은 엔지니어나 뭐 그냥 그 숫자의 이공계의 사람들만 뽑아서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리스크를 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을 이렇게 들여오려면 여러 가지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인재풀에 들여와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저는 그 엔지니어 출신들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퀄리피케이션, 리스크에 대한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이제 PMI에서는 PMP, RMP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IRM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서티피케이트도 있고 뭐 몇 년 동안 디플로마 하는 과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에는 또 그 글라스고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 가시면 그 석사 과정이 따로 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리스크 매니저들은 요 대학에서 나온 애들을 조금 조심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공부해서는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예, 좀 테크니컬한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리스크 매니저를 뽑을 때는 최근에 했던 경력, 최근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했던 경력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테크니컬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많은 양의 정보를 단시간에 습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이거를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팀원 모두가 리스크 매니저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대단히 스페셜한 무슨 디스플린, 그러니까 학문이나 아니면 분야 같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나 그 프로젝트 매니저 하시는 게 사실은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설 공사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도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과 그 난관을 뚫고 극복하는 게 이 프로젝트 매니저들이나 그 프로젝트 팀원 여러분들인데 이건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 이론은 모르지만 체득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제 영국에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 회사들 한번 제가 회사들이나 단체 같은 걸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임 박사님께서 예전에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HM 트레저리라는 데서 이제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고 되게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그 페이퍼 같은 걸 냈어요. 그 이제 HM 트레저리는 재정부, 이제 HM은 Her Majesty's, 그러니까 여황폐하의 재정부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정부의 이름 앞에는 다 HM이 붙어요. 하여간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우리가 돈을 집행할 때 이 불확실성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 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큰 페이퍼를 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국무조정실이나 아니면 인프라 프로젝트 청 한국으로 치면 국토청 좀 비슷하겠네요. 하고 감사원 이런 데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세분화되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많이 내놨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정부하고 인더스트리를 좀 잇는 여러 가지 회패들이 있어요. 이거는 MPA는 메이저 프로젝트 오토리티 해가지고 메가 프로젝트 협회 하는데 이거는 그 실제로 그 재정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부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그쪽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협회에 들어가려면
그 회사가 이제 그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APM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프린스2 같은 거 이제 개발한 그 Association for Project Management. 그다음에 IRM. 이건 리스크와 확현데 이쪽은 아무래도 금융 쪽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IRM도 여러 가지 그 브런치가 있어요. 근데 뭐 금융 리스크 하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토목 건설 하는 쪽 있고,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RICS 여기 차터드 서베이어스, 로얄 인스티튜트 오브 차터드 서베이어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 평가사 협회예요. 예, 여기서도 퀀티티 서베잉,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하면 뭐죠? 퀀티티 서베잉, 그러니까 원가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보이는 곳이죠. 예, 이게 박스에 있는 거 다 말씀드리기는 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보통 이제 발주처에도 리스크 매니저가 있고, 또 발주처에서 리스크 매니저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거를 매니지해주는 엔지니어링 회사 아니면 PMC 회사들은 다 또 리스크 매니저들을 다 거느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발주처에 보내기도 하고, 뭐 시공사에 보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리스크 매니저의 시간을 파는 회사들입니다. 그다음에 시공사들 이제 내가 들어보셨 이름들이 많을 거야. 뭐 키어, 뭐 스칸스카, 뭐 방시, 그런 회사들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은 어디가 있냐면 요 이제 클라이언트 발주처 쪽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 감사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그런 쪽에 있는데 그쪽은 보통 빅4 그러니까 그 어카운턴트 그러니까 그 회계 법인에 딸려 있는 컨설팅 법인이 있어요. 컨설팅 법인에 PwC, KPMG 그런데 이제 그 리스크 매니저들이나 그런 거 이코노미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검사를 합니다.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즘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많은 양의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고할 때 어떻게 쓰고 하는 거를 다 이제 도와주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 AI도 씁니다. AI도 이제 되게 이게 재밌는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리스크 매니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제 리스크 매니저는 한국말로 어떻게 보면 니네들이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책임져. 딱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저하고 리스크 책임자하고는 완전 틀린 겁니다. 리스크 매니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각 콘트랙트라고 해야 될까요? 각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랑 또 필요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프로세스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팩실리테이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 그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그 콘트랙트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그 분이 리스크 책임자입니다. 예. 그거를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크 매니저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단어가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그 안전관리 중대재해 그 처벌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리스크하고 연관 지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좀 스페시픽합니다. 그건 좀 다른 분야예요. 그다음에 그 재무, 금융 쪽의 리스크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리스크는 저희는 토목공사니까. 물론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뭐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아니면 ESG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SG나 뭐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전사적 리스크 관리. 그거는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리스크가 아니고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인데 그거는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 잠재적인 리스크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가정에 깔고 들어가는 거는 회사는 일단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깔고 있죠. 그거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데 그거는 그 프로젝트랑은 되게 틀려요. 그 타임 프레임도 틀리고 규모도 틀리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프로젝트는 되게 한시적이잖아요. 템포러리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그 다른 퍼셉션이 있으신데 그거를 잘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런 커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프로젝트 일찍부터 그 리스크 매니저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밸류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일들이 다 첫 이니셜 스테이지에 잘 이루어져야지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예,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예. 이게 왜냐하면 리스크를 리스크를 알아내려면 이 리스크는 사실은 그 스코프를 알아야 돼요. 그 프로젝트의 범위가 프로젝트를 뭘 할 건지 확실한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의 바깥에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건 리스크일 수 있어.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범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자체가 불확실성이고 완전 그 뭐라 그럴까 되게 혼란 속에 있는데 그 안에서 그 효과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활동을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리스크 매니저를 예를 들면 리스크 매니저를 한 명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의 샐러리를 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취합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의 귀중한 시간과 또 공간을 뺏어야 됩니다. 네, 미팅을 해야 되고 뭐 워크숍을 해야 되고 또 뭐 계산을 해야 되고 뭐 소프트웨어로 모델링을 하려면 그 소프트웨어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한데 왜 리스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결정하고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리스크 리더십이나 그 스폰서십의 그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제 경험으로 보면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리스크 매니저를 딱 보면 되게 그 시니컬하게 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그 높은 프로그램 디렉터들이 있었는데 요즘 최근 트렌드를 보면 제가 보기엔 높은 데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 매니저, 뭐 프로젝트 디렉터, 프로젝트 매니저 그런 분들을 다 보면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분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규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종류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의 배경이나 사이즈나 그 특징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식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똑같은 손실을 봐도 조그마한 그 시행처 조그마한 하드웨어 업체가 그 받아들이는 임팩트랑 아니면 발주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임팩트는 똑같은 사이즈의 임팩트라도 그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이제 리스크 스코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스크 측정을 할 때 뭐 어떤 거는 굉장히 높은 리스크고 어떤 거는 가장 낮은 리스크다. 뭐 이런 걸 다 측정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조그마한 사이즈의 스몰 프로젝트 아니면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 뭐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패키지의 밸류에 캐피탈 밸류에 따라서 이거를 다르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이제 5x5, 그러니까 무슨 뭐 한쪽엔 빨간색, 뭐 중간에는 오렌지, 그다음에 밑에는 그 녹색 그렇게 리스크 매트릭스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세요. 근데 요즘은 그거에서 벗어나서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나 그런 그 모델링 방법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걸 다 정량화해서 하려는 방향을 쓰습니다. 예,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종류의 계약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계약 이제 해외 공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피딕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게 있고, 그다음에 NEC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국이나 영연방에서는 NEC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NEC3, 뭐 NEC4 그게 있는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알로케이트 하냐에 따라서 어떤 옵션에 계약을 해야 되냐 이런 스탠다드 계약들이 다 있습니다. 예, 이런 스탠다드 계약들이 있어서 이게 리스크를 어떻게 알로케이션하고 어떻게 매니지를 하는지 그게 다 이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바이블과 같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예외 조항이 많은 계약일수록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세요. 스탠다드에서 벗어나서 그 예외 조항이 많은 것들. 자, 이제 조그만 이제 소규모하고 소규모 프로젝트, 그다음에 항상 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그 기술적으로 그렇게 아주 복잡하지 않은 프로젝트.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항상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거를 또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다 이제 그 컨트롤하는 프레임워크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뭐 매뉴얼, 한국에서 말하는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스트라든지 뭐 플랜 오브 워크, 그런 매뉴얼화를 통해서 많이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공사인데 한 2억 정도는 예비비를 띄워놓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간단히 그러니까 뭐 대단한 모델링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하는 것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 중에서도 혹시 이제 진짜 예측하지 못한 아까 말씀하신 언론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주로 인사사고, 이제 헬스 앤 세이프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중대재해처벌법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가 많이 이제 인볼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조그마한 프로젝트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이해 당사자들이 옆에서 되게 시끄러운 목소리를 내거나 영향력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조그마한 상가를 짓더라도 그게 옆에 예를 들면 뭐 재벌 회장이 사는 집이다, 아니면 무슨 되게 대단히 유력한 정치인이 사는 집이다. 그러면 그게 또 완전히 프로젝트의 아웃컴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 리스크의 메소돌로지나 이제 그런 걸 처음 이제 개념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걸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마한 이런 샘플 프로젝트를 테스트로 삼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오브 캐피탈 프로젝트.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다음은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이게 모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모은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수도 회사라든지 전기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는 항상 그 어디선가 뭐 새로 뭐 수도관을 깔고 있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저수지를 개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하수 처리장을 뭐 대대적으로 뭐 리퍼비시먼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항상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을 항상 어느 시점에서든지 하고 있죠. 뭐 그다음에 뭐 히드로공항 같은 경우도 한쪽은 부시고 있고 한쪽은 뭐 건물을 부시고 있고 한쪽은 뭐 그 활주를 보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커다란 아셋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지방 정부 같은 곳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일, 그러니까 조그만 사이즈의 일부터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한꺼번에 그 하나씩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보통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를 많이 이제 두거든요. 이제 그런 조직마다 PMO라고 하는데 이제 IT 쪽에서는 PMO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토목 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에 이제 뭐 어떤 거는 초기 단계, 어떤 거는 핸드오버 단계, 어떤 거는 한참 진행 중인 단계, 이런 거를 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이트 리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시점마다 이게 그 타당성 조사에서 뭐 어떤 설계 초기 설계로 넘어갈 때, 초기 설계에서 디테일 설계로 넘어갈 때 그 구간마다 딱 게이트 키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 미팅을 하는데 그때마다 리스크를 리뷰를 합니다. 예,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익스포저는 그 리스크 익스포저는 이제 조그만한 프로젝트들은 그냥 퍼센테지를 그냥 예비비를 둬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관리를 하지만, 이제 중간짜리 큰 거는 사실 기업 전체, 조직 전체로 보면 이게 조직의 퍼포먼스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저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익스포저 이제 계산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가 키 블로커인가, 어떤 거가 가장 문제가 되는가, 그런 그 주요 쟁점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미티게이트, 한꺼번에 줄일 수 있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한다든지, 예,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O 같은 경우는 많이 그걸 해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커다란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 공공 프로젝트.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풀타임 리스크 매니저가 이제 보통 있죠. 여기서도 이제 포트폴리오도 그렇지만 이제 그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한 50 밀리언 파운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아마 그 리스크 풀타임 매니저,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니저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통 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50 밀리언이면 아마 한 한국 돈으로 뭐 700억, 800억 그 정도 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커다란 프로젝트의 그 가장 큰 다른 점은 아무래도 기간이 엄청 길죠. 예, 저희 HS2만 하더라도 지금 뭐 10년, 15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뭐라고 할까요? 썬큰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를 펀딩을 따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여기는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하려면 그 강제 수용할 때 그 사람, 그 땅 주인이, 땅이나 건물 주인이 이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국회까지 와서 청문회를 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그 위원회, 그 심의위원회에 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그 이해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할 때 이코노믹 어점션, 그러니까 그 타당성 조사 하실 때 많이 하시지만 이코노믹 어점션이나, 그러니까 디자인 어점션, 그러니까 그 어점션이 한국말로 뭐죠? 미리 가정을 해놓는 거죠. 아마 이거는 이럴 것이다 하고 미리 지레 짐작하고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돼서 들어옵니다. 예. 예, 또 리스크 워크숍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모델링, 코스트, 그러니까 그 원가 산정에 있어서 그 베리애빌리티, 변화무쌍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시공사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발주처 입장에서 많이 그거를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NPV는 Net Present Value, 그러니까 이게 끝에 가서 이 프로젝트가 그거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요 비즈니스 케이스가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어떤 계약 종류를 해야 되고 어떤 프로큐어먼트 모델을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또 자문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이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거를 옆에서 이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같이 해주죠. 그다음에 리스크 페이징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은, 위에 사진은 지금 HS2 TBM이 들어가기 전에 모습이고요. 이게 한 1년 전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한 10km, 15km 그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 TBM
한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거는 크로스레일이라고 이제 한국의 GTX 같이 이제 영국의 런던 시내를 가로지르는 이제 대심도 철도가 이제 최근에 2주 전에 개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소요된 금액이 거의 한 19빌리언 파운드입니다. 그다음에 여왕님이 이제 70주년 즉위인데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제 딱 해줬어요. 이거를 크로스레일이라고 하지 않고 엘리자베스 라인으로 해줘서 그 개통식에 이제 딱 직접 테이프 커팅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2주 전 이야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까지? 시간이 빨리 이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타임이 있으니까 일단 좀 한번 가시고요. 예, 질문 타임 때 저도 좀 질문 몇 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예. 예, 이제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런던 지하철 공사 다닐 때 쓰던 이제 그 프로젝트 페이즈랑 어떤 리스크 프로덕트가 있는지 이제 어떤 리스크의 그 아웃컴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딜리버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제 리스크를 했다는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에 관련된 그런 아웃풋이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거를 딱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그 런던 지하철 공사는 이렇지만 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비슷한 거지만 여러 가지 뭐 어떤 곳은 8개로 쪼개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9개로 쪼개기도 하고 뭐 이렇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다 리니어 이게 딱 선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거 그런 프로젝트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일단 계약을 떼내거나 일단 펀딩을 딱 떼내면 딱 받으면 그때부터 초기는 완전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스코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설계를 하라고 막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람도 없는데 막 뭐 설계도를 막 만들어내라 뭐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그 뭐 타당성 조사가 있느냐 다시 한번 알아봐라 뭐 그다음에 이 옵션은 어떠냐 그러고 이게 막 난리통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까 그 그래프에 보셨듯이 요 초기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너무너무 다들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저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까 이 바운더리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경계 바깥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게 리스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딱 파악해서 빨리 파악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그 프로젝트가 앞으로 전진하기 못하게 하는 그런 블로커들을 없애는 게 그게 리스크 매니저 입장 그 타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이제 계약 주는 거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게 커머셜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나름의 기법들이 있고 이제 그게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젝트 클로즈 아웃 될 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제 뭐 중재도 하고 뭐 아니면 법원에도 간다 뭐 그러고 뭐 이제 돈 안 준다 뭐 준다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차근차근히 하는 거는 세상의 시나리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간단하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해가지고요. 이제 초기 단계 뭐 레퍼런스 클래스 포카스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편향 옵토미즘 바이어스 해가지고 뭐 낙관적 편향이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케이스 처음에 그 펀딩을 따낼 때는 되게 장밋빛 사진을 그려가지고 뭐 다 될 것 같이 뭐 싸게 해가지고 뭐 온 타임 온 버짓 해가지고 잘 해줄게요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RCF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세계 각국의 비슷한 종류의 프로젝트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다 벤치마크를 합니다. 그런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벤트 플루버그라는 그 덴마크 출신 교수가 있는데 이쪽 메토돌로지를 개발한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또 현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RCF도 이렇게 레퍼런스 클래스 포카스팅이라는 이런 메토돌로지도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비판적으로 보는 지역도 있어요. 그다음에 코스트 모델링 디테일을 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그 페이징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조직에서 볼 때 그 프로젝트에 대한 돈을 쓰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쓰는데 이거를 예산을 언제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가 그거를 딱 커브를 그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10년짜리 프로젝트면 그 5년째 되는 해에 중간쯤에 되면 이제 돈 많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 하기 전에 그 이제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가 언제 발생해서 언제 그 리스크 때문에 돈을 쓰게 될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리스크 타임 페이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을 가리기 위해서 제가 좀 회색으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2022년, 뭐 23년, 뭐 25년, 그러니까 22년 금년에 일어날 리스크는 이런 게 있고, 내년에 일어날 리스크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25년에 일어날 리스크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번 리스크마다 다 기간을 정해보는 거예요.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기간, 그다음에 그 리스크가 소멸하는 기간이 있죠. 근데 리스크가 발생하는 기간, 소멸하는 기간 하고 그거 리스크 때문에 돈을 쓰는 기간, 돈을 쓰기 시작하는 기간 하고 끝나는 시간, 그 기간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가지고 이런 그 한번 프로파일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프라메베라 P6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그 플래닝 할 때 리소스 로디드 프로그램을 만드시잖아요. 어떤 때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는 뭐 그 리스크 프로파일이 처음에 그 리스크가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어지는 게 있고 어떤 리스크는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리스크가 적지만 나중에 뭐 중간쯤에 대해서 피크가 일어날 때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뒤쪽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2022년에는 리스크 익스포저 그러니까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이 이 정도다. 근데 해가 갈수록 이게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재무 쪽이나 회사 매니지먼트 쪽에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조직의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거를 조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리스크를 좀 더 리스크에 관련 이 리스크가 일어나는 활동을 좀 더 앞으로 당긴다든지 뒤로 미룬다든지 해서 이걸 어떻게 플래튼 그러니까 좀 평평하게 만들 것인가. 예, 그런 거를 고민합니다. 디자인 컨스트럭션 딜리버리 스테이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시점에 이제 막 이제 만들고 있고 디자인 설계 한쪽에선 설계하고 설계도 갖다 주면 한쪽에서는 막 땅 파고 뭐 만들고 막 그런 시점이죠.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코스트 리스크 모델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프로파일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스케줄 리스크 모델링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그 어떤 프로젝트 팀이든지 리스크 리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저가 직접 들어가서 소프트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젝트 매니저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지정한 어떤 그 리스크 챔피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리스크 리뷰를 항상 해서 그 리스크 리스트를 항상 새롭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큰 리스크고 이거를 줄이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퍼밋을 따낸다든지 아니면 시퀀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이거를 관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는데 리스크를 매니지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그러니까 요즘은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보내서 이제 리포트를 많이 하죠. 이제 그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그 PMO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나 그 임원급에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
그 퍼포먼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리포트를 만드는데 이제 요 데이터를 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체인지 매니지먼트 컨텐츠 드로다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요 주제로만 해도 뭐 4시간 5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예비비를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요 예비비를 공사가 진행될 때 되면 할수록 예비비가 이제 줄어드는데 이 예비비 줄어드는 거를 그냥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가. 그다음에 이게 모자란지 예비비가 앞으로 나올 예비비가 모자라는지 아니면 이걸 톱업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매트릭을 이제 만들죠. 예. 가장 이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인티그레이션 테스팅.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발전소나 아니면 철도나 여러 가지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걸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거나 뭐 돌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롭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게 되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되게 시스템적으로 다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토목이나 되게 전통적인 인더스트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레일만 하더라도 뭐 기차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 모든 토목 공사나 기찻길 다 깔아 놓고 뭐 다 전력까지 다 해놔도 이게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하는 데가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그게 2, 3, 4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은. 예.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요즘은 어슈어런스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됐는데 어슈어런스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의 스탠다드 리퀘어먼트 고객의 리퀘어먼트 맞는지 그거를 검증해 나가고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발리데이션을 하고 그거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게 되게 예, 따분하고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핸드오버 클로즈아웃 하는데 이제 리스크는 더 이상 이제 거의 다 일이 끝났으니까 리스크가 적어질 것 같죠? 전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체결 과정이나 이제 시공사 선정하거나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고 그다음에 불확실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사인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클레임 같은 게 많이 나와요. 클레임이나 디스피트, 커머셜 디스피트가 생기는데 그거에 이제 이 디스피트가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거를 퀀텀 아날리시스를 할 때도 리스크 매니저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런 코스트 모델링, 코스트의 불확실성에 대한 모델링이나 아니면 공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모델링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거죠. 예, 퀀텀 아날리시스 할 때도 리스크 매니저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자면요. 이제 리스크 매니저하고 리스크 책임자는 다르다. 예,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규모와 특성에 맞는 수행 방식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환경에서 리스크 매니저들은 계속 이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제 좀 걱정은 뭐냐면 이게 너무 리스크가 너무 동떨어진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 여러분들이 직접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너무 스페셜리스트하고 너무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그거를 최대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리스크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는 그런 문화적인 뭐라고 할까요? 트레이닝이라든지 문화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이제 리스크 매니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문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하면 아무래도 미래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좋은 측면이 되고요. 여러분들 저기 한국에서는 건강 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역량의 강화 그거는 결국에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